하는 제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 크레딧 카드 빚이 25,000불 정도 되는데 나한테 에쿼리가 15만 불 정도 되는 집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파산을 추천하지 않죠. 왜냐하면 파산은 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빚보다 훨씬 적어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기 때문이고요. 일단 챕터 7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챕터 7은 일단은 그냥 개인 파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개인이라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거는 챕터 7인 개인 파산이고요. 챕터 7은 개인 또는 회사가 가진 자산을 리퀴데이션 시켜서, 그러니까 유동화 시켜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현금으로 빚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빚은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다 차가 필요하니까 차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집안에 있는 가구나 집기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거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도 어쨌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따라 최저 생활비를 감안해서 책정이 되고 저희가 처음 물어보지 않더라도 파산을 하시려면은 민스 테스트라고 해서 내 부채가 얼마인지 또 내 지금 생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감안해서 파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단락이 될 수가 있고요. 챕터 13이라는 것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챕터 13이라는 것은 챕터 7이랑 다른 점이 내가 계속 일을 해서 수입을 유지하면서 내 빚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아니면 빚 금액을 좀 낮추거나 빚 변제 기한을 연장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챕터 13을 하려면 챕터 7과는 다르게 일정한 스테디한 인컴이 있어야 되고 또 내 빚이 연방법에 명시된 실링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은 275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챕터 13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들어오는 인컴으로 일부를 갚아 나가는 방법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분들은 챕터 13보다는 7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챕터 13보다는 7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챕터 7의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연방법원인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 시점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날에 대해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권리가 일단 정지가 되고 내가 그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일시 정지가 되고요. 파산 법원에서는 내 파산 신청서를 리뷰하고 또 승인될 경우 뱅크럽시 에스테이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신탁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 내가 가진 재산을 그 안에 집어넣고 유동화시켜서 내 빚을 일부 갚거나 나머지는 탕감하게 되고요. 그 에스테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약간의 공포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판사처럼 판사라기보다는 그 내 신탁의 관리인처럼 그 뱅크럽시 에스테이트를 관리하면서 나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내 재산으로 갚아지지 않는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분은 내가 정말 파산을 해도 알맞은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맘대로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네, 그리고 궁금하실 점이 아마 내가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실업연금, 또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는 위자료, 노후연금, 은퇴연금 이런 거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이혼 후에 배우자한테서 전 배우자한테서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항목들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또 면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내가 가진 일부 자산도 파산 절차를 신청해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진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라는 것을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파산 신청 전까지 40개월 그 주택을 소유했어야지만 한 명당 12,500불까지 집은 면제 가능하고 자동차도 1인당 5,000불까지 면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 차가 지금 밸류가 10,000불 정도다. 그래서 5,000불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집이 없고 렌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 경우 내 집 면제받을 수 있는 12,500불에서 끌고 와서 10,000불짜리 차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이 면제 자산이라는 거는 파산 신청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산 재단 처리 중에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또 퇴직금이나 개인 물건, 예를 들면 옷이나 가구나 가재도구 이런 거는 사실상 사람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신탁에서 판매해도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 물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빚인가 아닌 빚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담보가 있는 내가 미리 내 집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혹은 내 사업체라든지 담보를 잡아놓은 빚은 탕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secured deb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 또는 내 법인을 통해서 발생한 부채지만 담보가 잡혀있지 않는 빚을 말하고요. secured debt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유효한 담보를 제공한 부채고요. 채권자가 내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소송이라든지를 한 경우 담보를 잡아놓은 빚은 그 채권자가 채무액의 전체나 일부를 상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를 잡아놓았다면 파산을 해도 탕감받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얼마 전부터 그 코로나 때 받으신 EIDL 빚의 상환 기간이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SBA 론이나 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학생 시절에 내가 냈던 스튜던트 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탕감이 가능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SBA 론은 그러니까 EIDL이라고 하죠. 에코노믹 그 디자스터 론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 받으셨던 빚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체의 신용을 통한 부채인 경우는 탕감 받을 수가 있어요. 단 나 혹은 내 사업주가 소유한 자산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담보로 걸어놓은 경우는 또 SB에서 거기 이미 린을 걸어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액 탕감이 불가할 수가 있지만 담보가 걸려있지 않고 내가 현재 그 빚을 갚을 자산이 없다 혹은 인컴이 없다 그런 걸 증명할 경우는 탕감 받을 수가 있고요. 스튜던트 론에 대해서는 학생 빚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뱅크럽시를 해도 탕감이 불가능하지만 익셉션이 있다면
예외가 있다면 undue hardship이라고 해서 내가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증빙을 하면은 아주 드물지만 탕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경우여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체 장애가 심해져서 이제 앞으로 평생 일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 시절 빚은 뱅크럽시를 통해서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EIDL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그 담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그런데 이 EIDL이라는 것이 그 코로나 때 아마 1차 받을 때가 다르고 또 2차 받을 때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담보 잡은 기준도 다르고 그 빚의 크기도 다르고 이러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5만 불 이상의 대출에는 담보를 요구를 했으나 20만 불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에는 내 집을 담보로 잡기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냈을 때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할 거고요. EIDL 내가 빚을 지금 계속해서 갚고 있다면 크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EIDL 빚을 사용한 것도 아마 내가 만약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아마 물어볼 거예요. 트러스티가 물어볼 건데 내가 EIDL로 받은 그 론을 어디에 써야 됐느냐 그 제한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사업에 필요한 대금이나 예를 들면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유지라든지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또 사업 대출 이미 있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사업 대출 갚기 그런 사업 유지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됐고 하지만 내가 사업을 임의로 넓히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사거나 또 이미 코로나 이전에 존재하던 데미지를 보수하거나 또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또 주주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EIDL을 받았어도 그게 내 사업체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썼다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내 개인적인 부동산을 샀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내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임의로 양도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보여지면 파산으로 인해 EIDL 빚 탕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파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은 yes and no인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파산을 신청하는 동시에 나한테 들어와 있던 모든 소송이 일시 정지가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파산을 신청하고 채무를 탕감했는데 내 재산을 숨기거나 또 파산법 절차를 악용한 정황이 포착된다. 뭐 예를 들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파산 신탁에 들어가야 되는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나 자식한테로 명의 이전을 했거나 또 파산 신청 시 일부러 누락시킨 경우나 또 파산 직전 융자나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그런 경우 충분히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소송은 채권자 미팅이라고 하는 내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잡히는 말하자면 재판 날짜 같은 그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돼요. 최근에도 이런 소송을 당하신 손님이 계셨는데 이 손님은 뱅크럽시를 하기 정말 몇 개월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배우자한테로 양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파산을 하신 이후에 그 양도한 걸 밝히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 트러스티 쪽에서 그 배우자에게 소송을 해서 그 집에 린을 걸어서
파산 그 신탁에 들어있던 내 재산보다 재산으로 해결이 안 된 그런 빚을 갚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파산할 때도 내가 그 트러스티에게 솔직할 수 있는지, 또 채무 탕감을 받을 시에 내가 숨긴 재산이나 파산법 절차를 악용한 것처럼 보이는 양도한 재산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궁금해하신 점은 내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쨌든 파산이라는 것도 일종의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고 또 재판 날짜가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개인 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나 재산 은닉 정황이나 그런 게 없을 경우는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법원 날짜가 잡히기 이전에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또 재판 날짜 이후에도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파산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7년이나 10년 동안 내 크레딧 점수에 남게 되고 내 크레딧 레코드에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론을 받는다든지 구직을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런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산 대신에 그럼 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또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진 빚보다 가진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가능은 하고요. 또 채권자들도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빌려준 빚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과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채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크레딧 카드 빚이 25,000불이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크레딧 카드 컴퍼니한테 연락을 해서 그 빚을 15,000불이나 20,000불로 줄여서 내거나 아니면 그 상환 기한을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그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부채의 경우 아예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아예 깎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케이스가 많고 또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그 채무 탕감을 받는 경우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미리 받아놓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그게 컬렉션을 그냥 넘어가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 파산 대신 부채 일부 탕감이라든지 그 빚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먼저 컨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파워포인트